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에 이런 거래 빙하기가 오게 되면은 가격이 폭락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금리 인상이 멈추면 바로 반등할 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무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 전문가들은 75%가 주택시장 비관적이고 65%는 뭐 장기 침체는 없을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호갱노노에서 퍼온 건데요. 주택 거래량 감소폭을 이제 봤는데 거의 뭐 고양시 96%, 남양주시 95%, 성북구 98%, 중원구 95%, 서초구 98%. 즉 말하자면 다 100% 가까이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통계 홈페이지에 가서 이렇게 아파트 매매 건수를 월별로 정리된 걸 가져왔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 5월 달에 15,000가구가 거래될 정도로 엄청 많았는데 지금 1,700가구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100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러면 17년도만 많았던 거 아니야? 그러면 18년도 5월은 4,700세대가 거래가 됐고 이해에는 8월 달에 15,000가구가 거래가 될 정도로 거래가 폭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3분의 1 토막이죠. 5월 대 5월로 비교하면요. 그 다음에 5월도 거래량이 말라 있었지만 4,400가구가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있었던 해에도 5,500가구는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듬해에도 4,900가구가 거래가 됐는데요. 즉 말하자면 최소 10분의 1 토막, 최대 3분의 1 토막 정도 나버린 거죠. 즉 서울 아파트 거래가 정말 바닥을 보이고 있다. 7월달 같은 경우도 전년에 4,600개가 거래됐었고 그 이듬해에는 10,000가구, 그 전전에는 8,800세대가 거래되고 뭐 17년도 7월에도 15,000가구가 거래될 정도 거래량이 많았는데 단 600가구, 1,000가구도 매매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10,000가구가 거래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600가구밖에 거래가 안 됐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대폭락을 예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가 감소하면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고 침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폭락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락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택을 보유하는 부담이 자체가 조금 올라가면 이 주택을 팔고 싶은 심리가 큰데 양도세보다 보유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양도를 하면서 많은 그런 양도소득세를 내기보다 그냥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겠다는 심리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바뀌면서 보유세 부담을 좀 낮춰준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부자 감세다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월세 시장이 심각하게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결국에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 공급 물량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낮춰준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한국이 이제 미국 같은 대폭락이 오기가 어려운 게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서브프라임 이후에 대폭락이 나왔던 이유는 주택의 공급이 시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그냥 비단 탄력적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을 거고 주택담보대출을 뭐 주택 가격의 80% 90% 가까이 빌려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먼슬리페이라고 하죠. 즉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 월세로 주택 주인들이 이자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주택 그 서브프라임 금리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치솟게 되니까 월세 이상으로 치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으로는 도저히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매도를 다 같이 하려고 패닉셀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디폴트가 오게 되는 거죠. 즉 은행들도 제값을 환수하지 못하는 그런 은행이 무너지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전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그런 목돈이 기본적으로 받쳐져 있고 만약에 이 이 매매 가격이 좀 침체된다면 집주인들이 그냥 들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 가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거시 경제 자체가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주택
코인, 주식 전부 다 가격이 오르니까 영리치라고 해서 빠른 은퇴, 파이어족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 유동성이 감소하니까 반면에 라이더분들도 구하기가 힘들고 아르바이트생들도 구하기가 힘들 만큼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동의 가치가 과거보다 귀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그럼 일자리에 붙어 있으면 가까운 집에 직장과 가까운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여전히 사용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다 안 좋게 돼서 일자리가 대량 실직이 난다면 그분들이 수도권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주택가격도 당연히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이 거시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주택시장의 공급이 여전히 비탄력적이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즉 공급이 그렇게 팍팍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정부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에 뭐 고밀 개발하고 서울 시내 안에 도심 복합 개발하고 역세권 시프트 넣고 뭐 이거저거 한다고 해도 그게 당장 되지 않는다는 게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또 5년간 상승 에너지를 소진한 것도 지금 거래 침체기, 매매 가격 침체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게 KB 부동산 기준으로 지금 아실에서 가져온 건데요.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서 가져온 건데 매매 가격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 횡보하다가 2016년, 17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위기인 2020년을 기점으로 아예 그냥 위로 서버렸습니다. 즉 완만하게 상승해서 이 정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단순 무식하게 그려보면 2025년에나 올 가격을 한 방에 빨아 올려버리니까 지금부터는 이 가격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면 이 주택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주택가격은 횡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의 소득과 수요가 이 주택가격과 다시 만나게 될 때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가려면 이 시간만큼은 결국에 과거처럼 침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그 가격을 매수자가 소득이 올라갈 때까지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럼 어떻게 장이 흘러가느냐? 결국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안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고요. 그러면 전세난, 반전세, 월세난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2016년도 기사를 많이 가져왔는데 전세값에 지치는 서민들 씨마른 전세 올봄 대란 예고 전세 대출 올해만 3조 5천억 원이다. 전세 대란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시기와 지금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수요가 꺾이려면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빠지니까 주택가격 폭락해야 돼. 그러면 임대차도 싸질 거야 라고 하지만 물론 임대차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야지 되거든요. 소득이 감소하고요.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제가 많이 가져오면 제주살이 낭만과 현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살이 꿈과 현실, 청년들이 포기하고 돌아오는 슬픈 이유. 결국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가격은 올라서 사기 싫어하고 반면에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살고 싶어하면 자가 보유는 줄어들고 임차는 늘어나니까 임차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자가 보유가 늘어나면 임차는 줄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올라도 임차 가격은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이 많지 않는 이상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좀 시장을 나눠서 투자자들은 봐야 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이런 유동성, 세계적인 금리 인상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에 달려있는 부분과 수요 공급이 함께 움직이고 지방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산업의 특성과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산업이 조금 커지면서 일자리가 증가하는데 그 지역의 인허가 물량이 적었던 그런 지역들로 투자자들이 몰려갈 것 같고 여전히 청약 중심, 분양가 상한제가 되어 있는 그런 청약 물량을 노리는 그런 시장은 유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폭락보다는 침체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폭락은 붕괴되는 거면 침체는 늪에 빠져서 못 나오는 그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전세나 반전세로 버티기에 들어갈 거고, 매수인이나, 그러니까 집주인들이나 임차인들이나 그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일단 견뎌보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임대료는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지방의 수급 장세,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들이 걸린 물건들의 청약을 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결국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아니면 아직 사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이 뭐 깡패라고 할 수 있죠. 싸게 사서 시장이 이제 좀 좋아졌을 때 파는 그런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렇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거래 절벽이 오면서 사람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미국의 연준과 한국은행 그런 당국에서 원했던 방향이겠죠.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심어줘서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보내고 자산 시장에 투자하려는 심리를 꺾어야 인플레가 잡힐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의 집값은 조선시대 때부터 비쌌고 단 한 번도 쌌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당국에서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걸 때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받지 않으면 경쟁률이 낮아지고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장기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입지에 투자를 하든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지역에 청약을 받든 그 관점을 유지하는 노력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